여기에 한국의 골프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글래머러스한 외국인 여대생이 골프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핸드폰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찍고 있네요. 외국인 여학생은 당장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런 모습을 그녀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뿌듯한 모습으로 지켜보며 웃고 있네요. 도대체 이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로열 앤 에이션트 골프클럽에서 프로 골퍼로 활동 중인 제시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골프의 고향이라 불리는 도시이며 550개 이상의 다양한 골프장과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15세기경부터 영국 전체로 확산했고 열풍을 일으킨 스포츠였죠. 이 당시 골프에 푹 빠진 군인들은 훈련을 게을리했고 예배에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생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급기야 1457년엔 영국 전체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국에서 골프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골프 경기를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스포츠 종목으로 정립했고 최상의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동시에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곳곳으로 골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스코틀랜드는 월드 골프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골프 여행지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죠. 월드 골프 어워드는 매년 전 세계 골프 관련 여행사, 미디어, 일반인 등 약 200명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골프 여행지를 선정해 시상한답니다. 제 부모님은 골프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골프 경기를 종종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유명했던 골프 선수인 요크 힙셀스를 처음 보고는 우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크 힙셀스는 1890년대와 1900년대에 5개의 영국 골프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 영국 골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선수랍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골프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골프 강습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필드에 한 번씩 나가서 훈련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사교 모임을 하는 부모님 친구들의 자녀들과 필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집안의 친구들만 있어서 다들 골프의 기본은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낯선 인종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몸집이 조금 커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그는 국적이 영국과 일본, 이중 국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일본 이름은 나기사고 영국 이름은 노아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그럭저럭 잘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나기사만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2시간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때문에 가르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기사는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가짐도 없어 보였죠. 골프를 쉽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나기사, 넌 빠져. 너 때문에 우리가 골프를 즐길 시간이 없잖아. 애초에 너 같은 뚱뚱한 동양인이 즐길 스포츠가 아니야. 골프가 얼마나 신성한 운동인데. 너만 빠지면 완벽하니까 그만 필드에서 나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나기사에게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뒤에서 낄낄대며 웃었고 나기사는 아무 표정 없이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소리를 지를 수도 없더군요. 제 말에 화가 난 나기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바람에 제 갈비뼈에 골프헤드가 맞은 겁니다. 뭐 뚱뚱한 동양인, 이 미친년아. 예의도 모르는 너 같은 코쟁이들은 말로 해선 안 돼. 너 다음에 또 다시 만나면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는 저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는 유유히 필드를 떠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저들의 부모님을 부르러 달려가고 없었어요. 필드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채에 맞은 갈비뼈를 감싸쥐고 부모님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야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부모님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깨어난 절 보고는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오른쪽 3번째 갈비뼈에 금이 살짝 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6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고서야 다시 골프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얼굴이었던 일본계 영국인 나기사는 이날 이후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없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아예 연락 두절이 됐다더군요. 자식이나 부모나 아주 못 배워 처먹은 건 같았습니다. 아마 일본으로 떠나버린 게 아닐까 저희끼리 추측할 뿐이었죠. 회복이 더뎌서 연습도 훈련도 예전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Foundation Degree in Professional Golf라는 과정을 이수하여서 골프 기초, 골프 자세, 골프 스윙 등을 더 상세하고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골퍼 생활을 하다가 코치로도 전향할 수 있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골프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이라면 탐낼 만한 학력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승승장구하는 저를 보면서 뿌듯해하셨고 저도 상처를 딛고 일어난 제 모습에 한껏 취해 있었어요.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여행으로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 휴양지인 칸쿤의 골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라운딩을 즐기던 중 늪지대 근처에서 벙커샷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약 3.7m 길이의 악어가 출몰해 제 오른쪽 허벅지를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달려든 악어에 놀라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워낙 컸는지 골프장에 있던 직원들이 카트를 몰고 와 골프채를 휘두르고 악어를 때리며 안간힘을 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놀란 나머지 다들 도망가고 없었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악어에게 공격당한 오른쪽 허벅지는 약 100바늘을 꿰매야 하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칸쿤에서는 갑작스러운 악어의 출몰로 위험한 상황을 겪은 골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숙소에서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그들이 미웠습니다. 행복하자고 떠난 졸업여행은 악몽으로 돌아왔고 영국에 와서는 그 친구들과 모두 연을 끊게 되었네요. 악어에 당한 사고 때문에 5년을 재활치료에 임하느라 골프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저를 위해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얼른 회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재활받은 결과 무리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더군요. 퇴원하자마자 필드에 나가서 연습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골프를 관두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골프를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밥도 먹지 않고 반항하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부모님이 먼저 두 손, 두 발을 드셨습니다. 특히나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주던 아빠는 저에게 손가락을 걸어오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라. 꼭 건강을 생각하면서 골프를 쳐줬으면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필드 연습장 이용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준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몸이 정상적일 때의 실력이 나와주질 않더라고요. 코치님도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매일 7시간씩 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어깨와 허리도 단시간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빠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줄 테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고 위로도 해주셨죠. 부모님의 진지한 조언 덕분에 골프 레슨과 정식 과외까지 받으며 나날이 실력을 다시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자신감이 생겨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아마추어 대회라고 해도 생각보다 프로 수준인 참가자가 많아 순위권에서 밀려나 패배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프로 골퍼들의 실력이 더더욱 좋아져서 메이저 대회에 입상은 꿈도 못 꿀 정도였어요. 어떤 날은 골프를 그만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프로 골퍼의 길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더더욱 저에겐 재수없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프로 골퍼 전향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페블비치 골프클럽에서 열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승리를 따놓은 단상이었는데요. 17번 홀에서 갑작스럽게 갈매기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공이 그린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버디 기회를 만든 상황이었거든요. 하필이면 이때 나타난 갈매기가 공을 물고 놓치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공을 물고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갈매기에게 뺏긴 공은 아일랜드 그린으로 조성된 홀의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골프를 잘 모르신다면 다시 칠 기회를 주지 않냐고 하실 텐데 골프 규칙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이 마지막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그대로 플레이해야 하는 못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 들어가 공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권해야 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펑펑 우는 저를 부모님이 달래주셨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실수도 아닌 갈매기 때문에 망한 대회라니. 정말 부끄러운 경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스포츠에서는 운도 실력이니까요. 1년 후 부모님은 골프웨어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에도 매장 오픈을 하셨습니다.
이날은 한국에 오픈 예정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부모님이 제게 한국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 제 갈비뼈를 부러뜨린 일본인 친구 때문에 동양인이라면 치가 떨렸거든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동양인들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나라가 다르다고 해도 작은 나라끼리 왕래가 잦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한국에서 나기사를 다시 만날 위험도 있으니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혼자 두고 가기엔 신경이 쓰였는지 한국엔 특이한 골프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묻자 부모님 사업 투자자 중에서 한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라더군요. 스크린 골프장이란 개념은 처음 들어보았는데 실내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라기에 황당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부모님도 자세히는 몰라 한국에 가면 직접 가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스크린 골프장 시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잘 이용한다고 하기에 코웃음을 쳤죠. 땅이 좁은데 귀족 스포츠인 골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웃겼습니다. 프로 골퍼로서 실내 골프장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코치님과 강습을 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강습 일정이 다 끝나서 다시 결제를 해야 했는데 부모님이 조건을 달더라고요. 한국 가서 스크린 골프장에 다녀오면 강습을 끊어주겠다고요.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 정도예요.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약체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벗어던지게 되었는데요. 현대적인 시설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공항 내부는 광활하게 넓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들이 돋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공항 내부에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이 있는데 24시간 운영된다는 사실이었죠. 부모님 지인이 지낸다는 도시는 부산의 남포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곳곳에 있는 안내판 덕분에 쉽게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은 저를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도 저희의 소지품을 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 끝에 도착한 부산은 서울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빼곡하게 높은 집들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시를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머릿속으로 흔히 상상하는 일반 빌딩들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에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긴 합니다. 기껏해야 2에서 3층 정도이죠. 수십 층에 이르는 아파트랑 건물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부산역에서 부모님 지인을 만나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밖에서 보던 촘촘한 창문에 평수가 좁을 줄 알았는데 내부가 굉장히 넓더군요. 마치 비밀 공간처럼 계속 빵이 나왔어요. 방 안에 딸린 욕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등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점심으로는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부모님 지인인 나상규 씨가 운영한다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그의 골프장이 있다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골프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스크린 골프장 시설 내부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최첨단 스크린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치 실제 골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은 도심 속 작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들어서는 순간 다양한 세계적인 골프 코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은 골퍼에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스크린은 골퍼가 친 공이 방향, 속도, 회전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상의 골프공이 실제 골프장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스크린 골프의 또 다른 매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더군요.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골프를 통해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했어요. 먼저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하면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예약합니다.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은 다양한 유명 골프 코스를 디지털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유명 코스에서 라운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개인 골프 클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실력과 선호도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화면에 표시되는 가상의 골프공을 통해 어떻게 샷을 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골프처럼 티샷을 시작으로 페어웨이, 그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샷을 시도할 수 있으며 스크린은 골퍼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반응합니다.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게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개인의 골프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 내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함께 운영되어 게임 후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음료나 식사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 시장에서도 조금씩 스크린 골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골프장 증설은 환경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빼앗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운영을 중단한 골프장을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숲으로 만든 사례도 있어요. 영국 숲 보호단체인 우드랜드 트러스트가 잉글랜드 채셔주에 있는 폐쇄된 골프장을 생태숲으로 만들기 위해 인수한 사례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골프장 부지를 다시 생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은 생태계 파괴 없이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 골프장을 통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니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상규 씨를 따라 스크린 골프장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꺼내서 골프공을 치려고 했어요. 실내에서 쳐보는 게 처음이라 마치 갓 태어난 기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기 말입니다. 나상규 씨 말로는 필드에서 잘 치는 프로 골퍼들도 스크린 골프장에 처음 오면 퍼팅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퍼팅 연습하고 필드로 나가면 실력이 월등히 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퍼팅을 종종 실수하곤 했는데 그 말에 혹해서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허허 웃으며 당분간 한국에서 지낼 예정이니 스크린 골프장에 와서 연습해보라고 선뜻 허락해 주셨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퍼팅 연습을 하다가 배고파져서 나상규 씨 골프장에서는 치킨이 인기 메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유럽 치킨과는 다르게 기름기가 적고 바삭한 한국식 치킨의 맛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기름에 튀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백할 수 있는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그렇게 약 한 달을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장으로 연습하러 다녔습니다.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다지면서 전문 강사에게 1대1로 섬세하게 강습도 받을 수 있더군요. 한 달 회원제로 등록하면 골프장과 연계된 마사지샵도 이용할 수 있어서 매일 골프 치고 마사지도 받았더니 어깨 통증도 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퍼팅 실력도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스크린 골프장 매력에 빠지고 있었는데요.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서 골프채를 들고 제게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가까이 올수록 나기사의 얼굴과 똑같은 남자에 기겁하며 들고 있던 채까지 떨궈버렸어요. 제게 복수라도 하려고 스토킹까지 했는지 하필 부모님도 나상규 씨도 없는 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소리를 지르자 데스크에 있던 직원과 대기석에서 잡담하던 손님들이 모두 집중하더군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선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를 향해 채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골프 헤드가 이번엔 얼굴 정면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눈을 떴을 땐 병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쳐다보자 눈앞에 골프 헤드가 멈춰 있더라고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도 나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실실 웃더니 자기 골프채가 영국산이라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그의 부모님이 달려와 제게 사과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자폐를 가졌지만 골프에 재능이 있어서 골프 연습을 하러 나온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빠르게 그를 데리고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그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프로 못지않은 포즈와 점수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폐를 앓는 아이라고 했지만 그의 실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나상규 씨에게 자폐아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나상규 씨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본 골퍼 중 그 친구가 단연코 최고였다는 말에 괜히 승부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김우찬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남은 기간 우찬과 함께 골프 연습을 했어요. 그 덕분에 제 실력은 강습받을 때보다 월등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 한 달이 지나고 그와 인사 후 영국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우연찮은 기회로 한국에 방문하여 스크린 골프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이런 기술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말에 영감을 받은 부모님은 스크린 골프장 시설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스크린 골프장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US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전부 한국에서 만난 우찬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승하면 우승 트로피를 꼭 그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여기에 서울 세종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글래머러스한 외국인 여고생이 시험지를 움켜쥔 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런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며 억지로 일으키는데요. 핸드폰으로 기가 죽은 그녀의 모습을 찍으면서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네요. 외국인 여학생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그렁그렁한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복 치마를 벗어 던지며 무언가를 외치는 그녀. 도대체 이 외국인 여학생에게 한국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웨스트 아일랜드 지역 출신 18살 린싱이라고 해요. 전 홍콩에서 세인트폴 남녀중등학교에 다녔는데요. 그 학교는 홍콩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로 꼽히는 명문학교예요. 전 그곳에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홍콩은 학구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요. 그런 나라에서 수재들이 모인 학교를 다니면 도저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영재 소리를 들어가며 두각을 나타냈어요. 선생님들도 제가 홍콩 최고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니까요. 전 좋은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의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아빠와 이혼을 하고 홀로 절 키워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전 반드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저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제가 해야 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의지와는 별개로 엉뚱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오로지 절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실력이 좋은 미술관 큐레이터였어요. 그 덕분에 저희 가정은 아빠 없이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었죠. 엄마는 제게 최선을 다하셨고 전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모자람 없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엄마의 노력과 애정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무척 당황했어요. 물론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평생 저를 위해서만 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의 남자친구는 홍콩 웨스트 아일랜드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인데 엄마의 일을 도와주다가 애정이 쌓였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진짜 속마음을 밝히면 엄마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단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도 혼자 살면서 절 키우느라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엄마의 인생을 즐기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죠. 엄마가 그 남자와 제 생각보다 깊은 사이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땐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친아빠에 대한 기억은 빛바랜 사진처럼 어렴풋합니다.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빠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충분히 해내며 절 키우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엄마이자 아빠였고 또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니요. 물론 저도 그 남자분을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아빠가 되고 엄마의 남편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전 엄마의 재혼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엄마가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는 건 괜찮지만 결혼을 하는 건 싫다고 솔직히 말했죠. 그런 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엄마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의 당황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싫었어요. 더구나 홍콩 남자도 아니고 한국 남자라는 사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 일로 저와 엄마는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 서운한 감정이 앞선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엄마는 저에게 그 남자분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을 하게 되면 홍콩을 떠나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로 엄마와 저는 크게 다투었고
엄마는 저에게 화를 내며 어른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고, 엄마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 다 그 한국 남자 김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갔죠. 새아빠는 제게 늘 친절하고 애정을 보여주었지만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새아빠에게 친절하게 굴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 엄마에게 난 혼자서 홍콩에서 살 테니까 엄마나 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소리쳤어요. 홍콩은 최고로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떠나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전 제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K-팝에 미쳐 아이돌들을 쫓아다니기 바쁘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멍청한 학생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면 제 머리는 틀림없이 녹슨 빈깡통이 돼버릴 거라고 우리 반 미사토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미사토가 그러더군요. 한국인들은 아주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라고요. 웬만하면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떠올라 저는 더욱더 한국 이주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의 설득과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홍콩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와 재혼한 새아빠 김영기 씨는 한국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제가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어설픈 노력은 홍콩 학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에서 털을 잡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새아빠야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만 사실 저와 엄마는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인도 같은 한국에서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면 홍콩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저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이었고 서울에서도 가장 활기차고 붐비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던 홍콩의 웨스트 아일랜드와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발전됐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줄지어 서 있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 완벽한 대중교통은 홍콩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소 안심을 했지만 제가 학업을 이어가야 할 면학 환경은 절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주변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한심한 분위기라고 해도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국이 아닌 외국 대학에 진학한다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보내줄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것이 제가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다녀야 할 학교인 서울 세종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간 순간 왁자지껄한 교실의 분위기를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깔깔 웃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학생들이 제 눈에는 마치 자신의 미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마냥 놀기만 좋아하는 철부지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홍콩에서 전학을 온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한국 친구들이 유창한 영어로 제게 이것저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 그런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홍콩의 법정 공용어는 광둥어와 영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이 무척 익숙했지만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무리가 아닌 게 제가 홍콩에 살았을 때 일본 학생인 미사토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그 친구도 일본 내에선 공부를 꽤 잘한다는 학생이었지만 서툰 영어 때문에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꽤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도 당연히 영어에 어려움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영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쓰는 걸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새침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제가 예쁘게 생겼다는 둥,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자고 하는 둥, 천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친절함에 감동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인 친구 미사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앞과 뒤가 다르고 가식적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친구들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놀자고 말하며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과 심란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까마득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닌 지 며칠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간단한 학업 성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점검 차원에서 하는 테스트였는데 선생님은 저보고 전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부담 없이 시험에 응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홍콩과 한국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수학 과목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100%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난 뒤 곧바로 결과를 받아본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나름 꽤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30명 남짓한 저희 반에서 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홍콩에서도 우등생이었던 저보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받은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만점을 받은 조수빈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처럼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서 스트레스를 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식집도 가고 한국 길거리 음식도 소개해주겠다며 활짝 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본인은 시험 잘 봐서 기분 좋다 이거지요? 역시 한국인들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종족입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자 쉬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같이 매점에 가자며 제 손목을 억지로 잡아 일으키더라고요. 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너무 예쁘다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화기애애하게 핸드폰을 들이미는 겁니다. 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 그들이 절 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전 그 친구들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저를 향해 넌 어차피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놀기나 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전 그 친구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했고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들을 틀렸는지 분석했고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붙어 있었어요. 다시는 한국 학생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학교에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학생들을 선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어요. 홍콩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곤 했으니까요.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꼭 그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절치부심하며 수학 올림피아드 선발 시험에 응했고 몇몇 친구들과 학교 대표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출전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조수빈도 함께 선발됐고요. 전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지만 당연한 것처럼 짐짓 속마음을 숨겼죠.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리 반 1등인 수빈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달 뒤 전 드디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실마리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문제의 수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솔직히 답안지를 제출하면서도 제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전 처음 출전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3등이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정확한 답을 도출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대회에 출전한 같은 반 친구 수빈은 그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었어요. 수빈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구했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전 그 친구에게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군뱅이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그런데 대회 우승을 한 수빈이 제게 다가와 3등을 한 제가 놀랍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냐며 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함께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며 활짝 웃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빈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어쩌면 일본인 친구 미사토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전 그날 수빈과 함께 한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먹으러 갔고 처음으로 한국 친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전 수빈에게 물었어요. 내가 보기엔 너 이렇게 맨날 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수빈이 깔깔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고 반문하더니 핸드폰을 열어 보이며 저에게 자신의 일주일 스케줄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수빈의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난 뒤 들어야 하는 학원 수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매일 가는 도서실까지 잠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케줄을 매일 소화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저도 하루 24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수빈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더라고요. 전 학교에서 보이는 수빈의 설렁거리는 행동만 보고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좋은 걸 보며 타고난 거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수빈은 좋은 머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거였어요. 전 수빈에게 물었어요. 이런 스케줄이라면 숨이 막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수빈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옛부터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았던 한국은 인재가 자원이라고 여겼어. 집안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논을 팔고 소를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를 시켰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노고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타고난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노력과 열정, 끈기, 부모님에 대한 효심까지 최고였던 거였어요. 수빈은 저에게 내가 다니는 학원에 함께 다니자 라고 제안했어요. 좋은 선생님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전 그 친구의 제안이 감동스럽게 느껴졌어요. 경쟁자에게 좋은 학원을 추천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릇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전 수빈의 제안대로 함께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게 됐고 오래지 않아 수빈은 저희 선의의 경쟁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빈과 가까워지면서 한국 생활도 아주 잘 적응이 됐어요. 전 한국에서 점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고 한국이 홍콩보다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나라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잘 적응하는 제 모습에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새아빠는 한국 생활을 잘하는 저를 기특하게 여겼어요. 전 사실 한국 새아빠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제 고민을 알게 된 단짝 친구 수빈은 새아빠의 진심을 조금만 헤아리라고 조언하더군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한 거라는 말은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빈의 조언으로 전 새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딸과 아빠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생각보다 한국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새아빠의 사업장이 홍콩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홍콩으로 돌아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그곳에서 수빈과 재회할 수 있었죠. 그 친구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고 수빈은 하마터면 저한테 따라잡힐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전 홍콩에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라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성과가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